해전문 집사 112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된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말을 기록한 응급일지에는 신고 1시간 전에 죽고 싶어 페니드 40알을 복용하고 고시원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손발에 마비가 오자 소리를 질렀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되었다. 마약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3번은 실형이었다. 출소 직후 재범인이 누범이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누범은 형을 가중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겐 무척 불리한 규정이다. 흔히 마약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기일을 정한 뒤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았다. 그에게는 팔순 노무와 대학생인 20살 아들이 있었다. 구구절절 선처를 바라는 내용은 없었다. 아들이 곧 군대를 가는데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조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담백하고 건조한 짧은 의견서였다. 조금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눈에 걸렸다. 많이도 아니고 최대한도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아니고 조금 선처해 달라니. 뻔뻔스럽기보다는 삶을 달관한 듯한 말에서 여느 피고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의견서 말미에 출소 이후 자괴감과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아들과 어머니가 눈에 밟혀 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적었다. 각성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놓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몸이 굳어오자 가족들이 생각나 비명을 지르며 구조를 요청했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의 신고로 기소된 것이었다. 일회 공판기 일에 자백했지만 단순 투약이었고 무엇보다 그가 삶을 끝내려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살 아들의 진솔한 탄원서도 마음을 움직였다. 아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20년 중 19년은 아버지가 저나 할머니께 떳떳한 사람이 아니어서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최근 1년은 마약을 끊고 열심히 살려고 하셨습니다. 이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퇴근하고 오시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스물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신원 보증인으로서 경찰서를 들락거린 것 같았다. 선고를 미루고 보호관찰소에 판결을 전조사를 의뢰했다. 재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생각이었다. 재판 기일을 몇 주 뒤 미루자 그는 놀라는 눈치였다. 재판 며칠 전에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 보고서에는 그의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 인생 유전과 약물에 빠지게 된 경위, 재활에 대한 의지와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마약으로 몇 번이나 재판을 받으며 징역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기회를 주려는 판사는 보지 못했다며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단약의 의지라기보다는 이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내 생각을 읽고 잘하면 교도소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욕망이 생긴 것 같았다.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그를 다시 교도소로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변화한 그의 모습을 가족이 진심으로 지지하고 예상과 다른 판결로 뒤늦게나마 단약의 의지를 보인다면 그를 치료받게 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그에게나 사회에나 훨씬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 대한 사건이 한 건 더 올라왔다. 이 사건 투약이 있은 지 석 달 뒤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과 함께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기 어렵겠다는 낭패감이 들었다. 그는 다시 반성문을 써냈다. 사실 1회 공판기일이 추가 사건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내가 실망할까 봐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직전까지 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할까 실형을 선고할까 고민했다. 검찰은 3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판매 범행이 결정적이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비슷한 마약 누범과의 양형 차이가 너무 컸다. 검찰의 항소도 불보듯 뻔했으며 항소심에서 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클 거라 판단했다. 항소심을 설득할 충분한 논리나 뾰족한 대책도 없었다. 항소심에서는 내 판결을 1심 판사의 자의적 재량이거나 낭만적 기대 혹은 온정주의로 볼 가능성이 높았다. 희망을 주었다 다시 빼앗는 것은 그에게나 가족에게나 더 큰 충격일 터였다. 다만 재활 의지와 아들과 노모를 생각해 형을 최대한 낮췄다. 마약 전과가 많은 그는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는지 아쉬운 표정이었다. 나는 이 피고인만은 최대한 재판을 미루고 싶었다. 그가 스스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 과정을 양형 자료로 삼아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싶었다. 그랬다면 항소심에서 납득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필요하다면 그가 받는 치료를 격려하고 재활 과정을 감독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우리나라 형사 절차는 그런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런 피고인도 있었다. 어떤 사람과 그 일당이 자신을 미행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집 앞 천장을 그을리게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계속 접수해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법정에 출석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들을 수 있으므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눈에 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상태를 감안하여 방청객을 모두 내보낸 후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했다. 그녀는 십수년 전 가족과 떨어져 대학원을 다닐 무렵 이유를 알 수 없는 피해 망상이 생겼다. 지금은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아 가족조차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중증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녀가 무고한 내용은 그녀에게는 사실상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허위고소로 볼 수 없었다. 법원의 전문 심리위원인 의사의 진단을 거쳐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을 넘겨 법원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법원 내 도로 맞은편에서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여자가 법원 청사 쪽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힐끔 보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내 쪽으로 왔다. 섬찟한 느낌이 들어 지나치려 했는데 그녀가 내 앞을 가로막더니 얼굴을 들어 인사했다. 깡마르고 초췌한 얼굴의 그 피고인이었다. 나는 잔뜩 긴장하며 인사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은 판사의 모습을 긴장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복을 입으면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멀찌감치 보고서도 한눈에 알아봤다. 무슨 일이라고 묻자 그녀는 대뜸 고맙다고만 했다. 뭐가 고맙냐고 되묻자 재판할 때 개인정보를 비밀로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며 볼일 잘 보시라고 한 뒤 가던 길을 서둘렀다. 관사로 가는 내내 그녀가 혹시 뒤돌아올까 싶어 계속 힐끔거렸다. 앞으로도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며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계속 서성거릴 거라는 생각도 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심 재판장과 우연히 그녀의 얘기를 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장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분이 한마디 덧붙였다.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피고인은 무죄가 더 불쌍해. 마약, 알코올, 도박 같은 습격 때문에 반복되는 범행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들은 사건은 상당히 많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방위 측면에서 봐도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일시적 구금이 아닌 적절한 치료, 지속적 관찰과 감시,
배려임에도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곧 다시 볼 것이 확실한 피고인들은 형사부 판사를 좌절시키고 급기야 판결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빌런이다.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다.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는 두려움이 없다. 는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이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미래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은 이런 빌런으로 넘쳐난다. A는 중학생 때부터 알아주는 싸움꾼이었다. 체구는 작았지만 다부졌고 강단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어느덧 60이 접어든 A는 폭력전과 16범이다. A는 재판이 너무 익숙했다. 죄책감 같은 감정은 불필요했고 무죄 주장은 피차 피곤한 일이라 요식행위 치르듯 매끈하게 재판을 끝냈다. 상해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깍듯이 인사한 뒤 씩씩하게 나간 A는 머지않은 봄에 출소할 것이고 필시 그의 여름에 재수검될 것이다. A는 마일리지 쌓듯 전과를 쌓으며 갈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 더 오래 교도소에 머무른다. A가 8번 나섰던 문은 회전문이다. A는 연어처럼 법정을 거슬러 올라 교도소를 회귀한다. A는 리볼버에 장전된 총알이다. 격발되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재장전된다. 이제 누구도 A에게 직업을 구하라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거나 가족을 돌보라고 충고하지 않는다. 비밀이지만 A의 사회 복귀를 신경 써준 사람은 애초부터 없었다. A는 마약점과 육범 B가, 조울증을 앓는 C가, 도박점과 팔범 D가, 여성 속옷만 훔치는 E가, F가, G가 장사진을 치고 있다. 이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 앞에서 무표정하게 출소와 입소 시기를 결정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P가 있다. 그가 바로 회전문 집사다. 제이도 마약 사범이다. 16살 때부터 헤로인에 중독되어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제이는 21살 때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2년 동안 제이는 법정에 26번을 나와 W에게 치료 과정을 확인받고 보호관찰을 끝마쳤다. 약물을 끊은 24살의 제이는 2017년 10월 7일 천사 같은 아기 앞에서 마약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주례는 W였다. P는 울산지법 형사부 판사고 W는 미국 미네소타 스콧 카운티의 약물법원 판사 크리스 웰턴이다. 치료사법은 예방사법, 회복적 사법 등의 이념과 더불어 현재 미국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 이념이다. 치료사법 절차는 전통적인 사법 절차와 달리 분쟁의 사후적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을 통한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당사주의적 경쟁 절차보다는 협동적 절차를 중요시하며 사건보다는 사람을 지향하고 소송보다는 소송 이후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핵심 절차로 여기며 심판자보다는 코치로서의 판사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런 당사자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치부해 기계적 처벌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치료사법의 현실 인식이었다. 이런 이념 아래 도입된 것이 문제 해결 법원이다. 미국은 1980년대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재범률 급증,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한계 봉착 등 여러 사회 문제로 1990년대부터 약물 법원을 시초로 지역 사회 법원, 건강 법원, 가정폭력 법원, 총기 법원, 사회 재진입 법원, 재향군인 법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의 검찰, 보호관찰소, 사회내 치료시설 및 지역사회가 연계해 습벽 있는 특정 범죄자 치료에 초점을 두고 후견적 관리를 한다. 문제 해결 법원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연구되자 미국 전역에서 그 수와 종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일반 형사법원이 마약 사범의 구금 여부나 기간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약물 법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인,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인, 의사 등이 한 팀을 구성하고 개별 피고인에게 맞는 치료를 계획 수립한 후 피고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한다. 피고인은 사법당국의 면밀한 감독하에 놓이고 정기적으로 판사에게 계획 수행 여부를 보고한다. 잘 따라오지 못하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고 잘 따르면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형사 절차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식적 사법 절차로부터 이탈해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절차를 다이버전이라 부른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 뉴요크 형사 2부 판사인 빅토리아 프렛의 테드 강연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할렘에서 태어난 도미니카 이민자 딸인 프렛 판사는 판사가 된다는 건 중간 광고 시간도 없고 시즌 종영도 없는 비극 리얼리티 쇼를 예약석에 앉아 보는 것과 비슷하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나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 강연이 감동적이지만 그녀가 강연 도중 든 사례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프레 판사가 30년간 마약에 중독돼 있던 60대 남자에게 묻는다. 아저씨, 얼마나 오래 중독되셨어요? 30년입니다. 자녀분은 있으신가요? 32살인 아들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 때문에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못 해보셨겠네요? 남자는 울기 시작한다. 2주에 다시 오시면 도움이 될 만한 약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2주 후 법정에 다시 와서 말한다. 판사님, 판사님이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왔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라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50세 마약 중독자 이야기도 있다. 판사님 사회봉사는 끔찍해요. 공원을 청소했는데 헤로인으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거기는 아이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남자는 고백한다. 그게 제 잘못임을 깨달았어요. 판사님이 공원으로 사회봉사를 보내기 전에는 제가 약을 하러 그 공원에 갔어요. 항상 약에 취한 상태여서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줄 몰랐어요. 법정에 있는 모든 약물 중독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 밖에도 프레 판사는 20대 청년이 법원 구직 프로그램을 통해 근사한 양복을 입고 청소회사에서 면접을 본 뒤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얘기. 40대 약물 중독자가 으스대며 판사님 뭐가 달라졌게요? 라고 묻고는 헤로인 중독으로 빠져버린 치아를 지역에서 새로해졌다며 이를 드러내고 웃은 얘기 등을 들려줬다. 정확하진 않지만 프레 판사의 강연에 의하면 약물 중독자, 율락녀, 정신질환 환자, 자범을 상대하느라 뉴저지주에서 가장 힘들기로 소문난 뉴요크 형사 2부는 문제 해결 법원으로 보인다. 프레 판사는 말한다. 저는 꿈이 있어요. 판사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 지역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이게 만병통치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몇 광년은 가까워지겠죠.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심각하다.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위원회 경우 53제곱미터 약 16평 정도 되는 생활실의 원생은 16명이고 분빌대는 20명까지 수용한다. 방마다 딸려있는 화장실은 하나뿐이다. 아이들은 2-3일에 한 번씩 가렵다고 몸을 벅벅 긁으며 의무과정을 찾는다. 밖에서는 흔치 않은 오미다. 과밀수용이 가장 심각한 대전교도소는 정원이 3명인 방에 재소자 6명을 몰아넣는다. 2017년 10월 19일 고 노희찬 의원은 간사원 국정감사에서 6.38제곱미터에 6명이 수용된다. 1인당 평균 1.06제곱미터에 불과하다. 1.06m 제곱미터를 숫자로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신문지 2장 반이 조금 안 된다며 감사원장 앞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붙여 직접 누워 보였다.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때 예고 없이 소년원의 감독으로 나간 적이 있다. 아이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불만 사항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적어보라고 했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 너무 답답하다는 것과 물이 차가운 것과 잠자리가 좁은 것 등을 주로 적었다. 제정신인 아이들도 일주일만 있으면 온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소자나 아이들만 힘든 것이 아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직렬은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이들의 업무는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기본적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시설에 사람을 가두고
무슨 교화나 성행 개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물론 법무부의 다양한 재활 및 치료, 교화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등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치료사법 같은 발상의 전환이나 문제 해결 법원 같은 제도의 도입 없이는 사회 내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습격 범죄를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다. 그나마 소년부는 미국과 유사한 후견적 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 소년원 수용 대신 여러 대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성인은 이런 절차가 전무하다.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현행 집행유예 취소 제도를 미국식 문제 해결 법원에 접목해 집행유예 시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에 매달 법원 출석을 명하고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보호관찰관 감독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면 집행유예를 취소해 수감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검찰과 보호관찰소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부정적인 의견과 보호관찰소의 난색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형 집행은 법무부와 검찰의 영역인데 법원이 월권을 한다는 오해를 했고 국가의 후견적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치료사법에 대한 전통사법 측의 비판 역시 법원이 소극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참견하고 간섭하는 후견적, 가부장적 역할에 대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아이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낭떠러지로 향할 때 아이의 자유의지라고 내버려둘 부모가 있겠는가? 개인의 삶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일면만으로 치료사법을 국가와 법이 개인의 이부자리를 들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인생이라는 남바다의 좌초에 침몰해가는 국민을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가? 국가와 공권력이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폭력으로 당장 죽어가는 누군가를 구조하는 것보다 더 보호해야 할 가정사가 있는가? 아이를 구하라고 부모가 있고 침몰하는 배에서 국민을 구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1933년 평양에서 태어나 연세대 의대를 나온 뒤 서울시립 아동병원과 홀트 아동병원에서 50년간 버려진 아이들 6만에서 7만 명 가량을 치료해온 할머니 의사 조병국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분의 전체가 영웅적이었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아이들 입양 서류에 어디에서 발견되었음이라고 기록한다는 부분이었다. 선생님 말씀이다.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그전만 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기아라고 썼는데 나중에 장성한 아이들이 그 단어를 보고 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발 abandon 버리다 이런 단어를 안 쓰면 안 되겠냐고 해서 80 년대부터 고쳐 쓰기 시작했죠. 단지 단어 하나만 치환했을 뿐인데 의문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다. 조병국 선생처럼 피고인과 비행 청소년들에게 버림받게 만든 불량한 과거만이 아니라 개선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상의 전환, 다이버전이 아닐까? 회전문을 드나드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의 재판이었다. 그는 의연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유치감으로 들어가며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꾸벅이다 부지불식간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도 흠칫 놀라고 나도 놀랐다. 나는 웃음을 참다가 판사와 피고인의 재회를 달가워하지 않는 법을 생각하곤 이내 처연한 심정이 되었다. 그야말로 우픈 상황이었다. 소년부의 형사부를 거치며 약물법원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치료사법과 문제해결법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부러우면 지는 줄 알면서도 월튼 판사와 프레 판사가 부러워 죽을 뻔했다.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법관이 지닌 무기는 일회용 칼과 일회용 방패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 형사법 체제로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조차 관리하기 버겁다. 피도 이제 해저문 집사가 아닌 레알, 멋진 판사 노릇이 하고 싶다. 때 아래에서 이런 이가 있다. 사람을 가둘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올라가고 있는 건물을 멈춰 세울 수 있고 서 있는 건물을 허물 수도 있다.
사람 목숨과 사랑과 햇볕의 가격을 매길 수도 있다. 부모와 자식을 떼놓을 수도 있고 만나는 날과 횟수를 정해줄 수도 있다. 어떤 사랑은 간통이라 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사랑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랑은 성폭력이라 질타했다가 어떤 경우는 괜찮다고 허용하기도 한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주고 이부자리를 들추고 양심을 손보기도 한다. 영생을 부여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말고는 못하는 게 없다. 머지않아 화성 이주권을 인정하고 복제인간을 허락하고 초인류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를 법이라 부른다. 법은 실로 못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그 권한을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돈이 훨씬 힘세 보이기는 하나 법은 자본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돈과 법 중 무엇이 더 힘이 센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돈과 법이라는 두 절대 신이 지배하는 시대임은 분명하다. 신도 오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신은 오판도 후회도 없다. 신의 뜻을 잘못 헤아린 사제만 있을 뿐이다. 신은 막강하나 드러나지 않으니 간혹 사제 중에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자도 생긴다. 사람들도 헷갈렸다. 사제가 신인지 신이 사제인지. 사람들 눈에는 실체 없는 신보다 사제가 더 신에 가까웠다. 법에 충직한 신봉자이자 현현인 재판관은 사제이자 신이다. 나는 사제이고 신이자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라고 타박하지 말라. 공무원 중에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은회색 타이를 맨다. 타이에 그려진 무궁화 마크가 중심에 오도록 주의한다. 잘 매지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한 번에 성공하는 날은 왠지 예감이 좋다. 사제복을 입는다. 나는 배 나온 50대 아저씨지만 법복을 입는 순간 변신한다. 법복 속 나는 울트라 초사이어인이다. 법복은 아이언맨 슈트다. 법복의 주색은 검은색이다.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특성 덕분에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동요하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한다. 앞단 양면의 수직주름 역시 법관의 강직한 이미지를 표현한단다.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은 법관에게 법복 한 착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은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법관이 대여기간 안에 전직,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복은 소유할 수 없다. 빌릴 뿐이다.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은 때가 되면 반납해야 한다. 나는 매일 탈속해 법원으로 출근하고 매주 한두 번 법대라는 무대에 오른다. 재판은 제이고 구판이며 무대다. 적절한 죗값을 물어 피고인을 정화시키고 피해자를 위무한다. 법정에 들어서면 일시에 모든 이의 시선이 내게 꽂힌다. 어떤 무대의 주연 배우 부럽지 않다. 특히 선고기 일에는 몰입감이 절정에 이른다. 그들은 사제의 말 한마디, 목소리의 떨림, 미간을 찌푸리는 독특한 습관, 머리를 긁적이는 미미한 행위에도 의미를 부여하려 든다. 물론 코도 후비지 못한다. 나는 그 강렬한 눈빛에 포착당한다. 눈조차 제대로 뜨기 어렵다. 유인구나 변화구는 없다.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꽂히는 시속 100마일의 묵직한 직구 같은 눈빛만 있을 뿐이다. 혼신을 다한 강속구가 온몸에 날아든다. 그 눈빛과 내 몸 사이에는 얇은 법복만 있다. 프로텍터 같은 건 없다. 어쩌면 법복이 프로텍터다. 나는 신이 준 권위를 방패 삼아 그 눈빛을 견딘다. 녹초가 된다. 나는 매번 법복을 입고 살얼음낀 강을 건넌다. 내 등에는 신이 보호할 것을 하명한 무거운 진실과 정의가 엎여 있다. 거짓과 부정, 사리와 탐욕, 위선과 부조리가 얇은 얼음 밑에서 무서운 눈을 하고 노려본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다. 이젠 가오도 없다. 내가 가진 무기라고는 성스러운 법정과 이성과 상식뿐이다. 이 강을 건너야 한다. 검은 강 아래로 온갖 욕과 협잡이 일렁인다. 한눈 파는 순간 내 등에 올라탄 정의와 진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곧 부활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 선방에서의 일과를 솔직 담백하게 담아 인상 깊었던 지어 스님의 선방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상원사에서 겨울 동안 행해진 동안거 생활을 써내려간 책이다. 1973년
신동아 봄호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니 제법 오래된 글이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도 고루하지 않다. 견성하려는 선승의 고뇌에 찬 모습에서 얼핏 내가 보였다. 책에 있던 한 구절이다. 철저한 자기 본위의 생활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극히 비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비정한 자기 본위의 생활에 틈이 생기거나 흠결이 생기면 수도는 끝장이 나고 성객은 대타에 사로잡힌 무의도식배가 되고 만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비정해야만 견성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비정 속에 비정을 씹으면서도 끝내 비정을 낳지 않으려는 몸부림. 생명을 걸고 생명을 찾으려는 비정한 영혼의 편력이 바로 성객들의 생태다. 진실로 이타적이기 위해서는 진실로 이기적이어야 할 뿐이다. 이 글의 성객을 판사로 바꾸면 그대로 판사의 삶이 된다. 실로 나는 비정 속에 비정을 곱씹으면서도 끝내 비정을 낳지 않으려 몸서리친다. 법관을 성직자에 빗대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산 사람들은 해발 8,000m를 신과 인간 영역의 경계라 부른다. 8,000m 이상은 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오를 수 없다. 법대는 법정 바닥에서 불과 1m 남짓 높이에 있지만 그것은 해발 8,000m 상공인 신들의 영역이다. 법대는 신계에 있다. 사제는 그나마 신의 권위에 기대거나 신의 옷자락에 숨을 수 있지만 사제가 아닌 자는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돌이켜보면 같은 법조인이지만 법대 아래 변호사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변호사 초년 시절에는 교과서와 현실 세계의 괴리 때문에 힘들었다. 부산에서 로펌 변호사로 일할 때 오후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용두산 공원과 국제시장을 두리번거리며 사무실로 걸어가곤 했다. 용두산 공원은 장기를 두거나 소일하는 노인들로 북적였다. 당시는 IMF 직후였는데 양복을 차려입고 설과방을 든 젊은 놈이 대낮에 공원을 배회하는 모습이 불쌍했던지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빵과 우유를 내주시는 할아버지도 계셨다. 나는 군소리 않고 넙죽 받아 먹었다. 힘내! 라며 어깨를 툭 쳐주시던 그 손길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때 위로받고 싶었다. 사제가 되고 싶다는 목표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사제가 되지 못했다는 패배감은 아니었다. 꿈을 쫓아 힘들게 도착한 곳이 상상과 너무 다르다는 당혹감, 목표를 상실한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다. 한때 내가 머문 모든 곳은 변방이고 변두리였다. 한때 내가 마음 준 모든 것 역시 외롭고 소외된 허접한 것들이었다.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이를 악물었다. 배경이 아니라 정경으로 살고 싶었던 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드디어 중심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과 내 배경은 각자 스스로의 중심을 찾아 떠나버린 뒤였다. 나는 속절없이 혼자 남겨졌다. 나는 동구만이 홀로 사막 위에 선 한 그룹 나무였다. 내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은 내가 소외되고 외진 곳에 서 있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시선만 바꾸면 정경과 배경은 서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그제야 보였다. 나는 당신의 배경이고 당신은 나의 배경이다. 우리는 서로의 배경이면서 정경이다. 현실에 적당히 떼묻기 시작하자 변호사 생활도 차츰 익숙해져 갔다. 나는 의뢰인에 충직하고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나 의뢰인들은 배경을 적대시하거나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보험사 측 대리를 할 때는 사망한 20살 청년의 아버지에게 넥타이를 잡힌 채 끌려다니기도 했다. 재판 때마다 마주치며 그분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리게 된 나는 법정 밖 복도 끝에서 끝까지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그 소나귀를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 목욕탕 인도 소송의 피고 대리를 할 때는 겨울 한철만 더 장사할 수 있도록 재판을 가능한 한 오래 끌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변호사라고 쌍욕도 먹었다. 재판장이 원하는 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데 불만을 가진 왕년에 한 주먹 했다는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에게는 상대 변호사와 짠 것 아니냐며 사무실 불질러 버리기 전에 돈 다시 내놓으라는 협박도 받아봤고 힘든 사정을 호소해 착수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승소했더니 성공 보수는 줄 생각도 않고 연락조차 피해는 의뢰인도 많았다. 법원에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거친 언행을 특히 힘들어했다. 그러면 누군가 위로 삼아 말했다. 돈 받은 죗값이라 생각해. 나는 그 무렵부터 사제를 꿈꾸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절대자인 의뢰인으로부터의 탈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나는 운 좋게 사제가 되었다. 그러나 애당초 신이 부여한 권능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없었다. 사제의 삶은 변호사의 삶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돈 받은 죗값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법과 정의, 혹은 국민으로 불리는 진짜 신을 만만하게 본 죗값은 지금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문제는 사제가 공익근무요원처럼 매일 퇴근한다는 점과 완전 무결하기는커녕 고결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사제는 태생적으로 결함투성이인 지질한 인간일 뿐이다. 신의 말을 혹시라도 잘못 전할까 전전긍긍하고 어쩌자고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뒤늦게 후회하는 사제도 많다. 고결한 선승이 속세로 내려오거나 재단을 떠난 사제가 저작거리를 떠돌듯 나는 탈속과 파괴를 반복한다. 신계와 인간계를 오가는 그 아찔한 낙차와 등락에 나는 매번 심한 현기증을 느낀다. 법대에서는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지만 법대 아래에서의 나는 보잘것없다. 부수수한 머리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투덜대는 동네 아저씨에 불과하다. 줌난 식사가 늦게 나온다고 알바생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운전이 서툰 사람들 흉보기에 급급하며 법정에서 폭력의 잔혹함을 꾸짖다가 이종격투기를 보고 환호하며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꿈을 갖고 성실히 살라며 충고하다가 성적이 떨어진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다. 아이언맨 슈트를 벗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서면 나는 조폭 피고인의 한 주먹거리도 아니다. 판사들이라면 누구나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일상에서 소송 당사자를 만나는 때다. 좁은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마주칠 확률이 높다. 가끔 가족들과 시내에 나갈 때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낯익은 얼굴이 보이면 나는 즉시 그를 피해 우회한다. 간혹 목욕탕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할 때도 급히 자리를 떠야 한다. 그가 눈치 없이 에이 판사님 맞잖아요 라며 계속 쫓아오면 민망한 추격전이 벌어진다. 민사 소액 재판을 하며 공보판사를 겸임할 때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러 들르던 집 근처 미용실에 갔다. 나이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가 젊은 미용사 두엇을 데리고 일하는 곳이었다. 그날도 손님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젊은 미용사가 있었음에도 그날따라 유독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나섰다. 무슨 일인지 의아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대뜸 내 어깨에 보자기를 두르고 물을 칙칙 뿌렸다. 빗질은 거칠었고 가위가 살짝 떨렸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법원에 근무하시지 않나요? 주인 아주머니의 이 질문은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지 않은 고등학생 피터 파커에게 혹시 스파이더맨 아니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 내 재판을 거쳐간 사람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나를 죽일 놈 취급할 것이다. 50%도 채 안 되는 확률에 베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평소처럼 아니라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대답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무렵 나는 지역 뉴스에 공보판사로 얼굴을 몇 번 들이밀었을 때였다. 연예인병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 아, 방송을 탔더니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순간 착각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바리깡이 격렬하게 떨렸다. 주인 아주머니는 민사 소액 재판의 피고였다. TV가 아니라 법정에서 나를 본 것이었다. 나의 머리를 깎는 내내 눈물 없이 들으면 혼날 것 같은 그분의 구두변론을 꼼짝없이 들어야만 했다. 머리를 자르는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졌다. 나는 연신 땀을 삐질삐질 흘렸다. 끝으로 아주머니가 면도칼을 들었을 때는 에르난도 테헤스의 단편소설 단지 비누거품일 뿐이 떠올랐다. 안타깝게도 나는 또레스 대장처럼 배포가 크지 않았다. 전쟁의 참상을 다룬 영화는 많지만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굿모닝 베트남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가 흐르는 시퀀스처럼 강하게 각인되는 영화는 흔치 않다. 나와 당신을 위해 당민은 피고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축복을 내리며 아이들 울음소리 우렁찬 이 아름다운 세상 한편에서 내 입 합타는 장렬하고 평화로운 농촌 마을은 불바다가 된다. 이 역설적 상황이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나는 법대를 오르내릴 때마다 이 기이한 역설을 실감한다. 살인 재판을 끝낸 뒤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강간 재판을 마친 뒤 금목소 향기를 맡으며 산책을 한다. 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다음 날이면 무자비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변호사 생활을 7년이나 했지만 법원에 오기 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 법원에 온 이후 한동안 세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평화로운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인지, 살만한 곳인지 지옥인지 헷갈렸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무엇이 진짜 세계인지 현실감마저 떨어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의 종착점이 권태와 무료함이듯 재판도 무덤덤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살인도, 강간도, 피고인도, 피해자도 그저 활자로만 보이고 이 흉측한 사건들조차 오직 법원이라는 매트릭스 안에서만 일어날 뿐 내 현실 세계에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온 세상이 평온해졌다. 나는 매트릭스와 현실 세계를 분리함으로써 겨우 그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두 세계를 떼어놓고 분리된 인격으로 살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착시이자 도피였다. 장자의 나비의 꿈 같은 것이라고 할까? 장자가 꾸는 꿈속 나비인지 나비가 꾸는 꿈속 장자인지를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 두 세계는 분리할 수 없고 가상의 매트릭스도 아니다. 나는 장자나비거나 나비장자다. 서로의 현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분리된 채 살 수 없다. 사제나 성객으로서의 삶도 어렵지만 사제와 성객임과 동시에 일개 공무원이자 생활인으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간혹 사제들 중에는 신의 대리인임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소임만을 자처하거나 공무원임을 거부하고 신이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시 퇴근을 하며 평범한 직장인이나 소시민으로만 살기를 원하고 신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여기며 피고인들을 훈계하고 밤새워 일한다. 둘 다 옳지 못하다. 최선의 길은 사제와 공무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끊임없이 단련하고 노력해야 한다. 구도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항상 그 길 위에 있어야 한다. 매번 길을 벗어났다 다시 복귀할 수도 없다. 그건 위선적인 삶이다. 그런 삶을 살면서 감히 신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을 훈계할 수는 없다. 그런 삶은 해리성 인격장애자의 삶이다. 두 세계를 합일시킨 경지에 이르는 것은 언감생심이지만 성객이 동안거와 하한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정진하듯 판사도 용맹정진을 멈춰선 안 된다. 공무원이면서 사제인 자, 피터 파커이면서 스파이더맨인 자, 클라크 켄트이면서 슈퍼맨으로 사는 자의 숙명이다. 언젠가 사제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소망한다. 왜소한 몸과 마음을 가려주던 수트를 벗어버리고 법복을 반납하면 세상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작고 하찮은 그 무엇이 되고 싶다. 아주 작은 중심들만을 찾아다니고 싶다. 한 마리 여치나 개미, 작은 풀벌레쯤이 되어 꽃그늘에 누워보고 싶다. 향기로운 꽃그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은 스타인드 글라스처럼 부분 부분으로 구획되고 경계지어진 것이 아니라 빨강, 노랑, 초록의 형형색색 그라데이션으로 아련히 빛날 것이다. 때론 벌레보다 더 작은 가랑비나 먼지쯤 되어 사랑하는 이의 발길 닿는 곳마다 적셔주고 그 이의 옷깃에 안고 싶다. 그 사람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작은 보풀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작아져 사랑하는 이의 촘촘하고 외로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틈입하고 싶다. 아직 가보지 못한 그곳은 내가 한없이 작아져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꼭 가보고 싶다. 내 기억이 닿는 시원까지 계속 거슬러 가보니 나는 원래 숨결처럼 작고 하찮은 존재였다. 네. 무지외반증.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보험 사기 사건이 있었다. 진료 기록이 포함된 수사 기록은 방대했고 몇 년째 이어진 골치 아픈 사건이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팠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했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프지 않았거나 아팠다 하더라도 정도에 비해 과다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 사기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한 보험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50대 남성 피고인의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무지외반증 등이 거짓이라고 조사한 사람이었다. 특히 무지외반증은 장시간 하이힐을 신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병이므로 분명히 사기라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증인이 증언하는 내내 억울한 표정이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듯 계속 입술을 실룩거렸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세한 반대신문을 했지만 억울한 표정은 가시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직접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은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데 M1 사람 잡는다고 증인을 몰아붙였다. 증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증인에게 물어봤다. 증인, 보험 사기를 조사할 때 피고인 발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허리나 무릎 쪽은 육안으로 알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무지외반증은 신체 변형이 동반되는데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나요? 증인은 말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나오라고 했다. 피고인, 신발과 양말 모두 벗어보세요. 피고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다. 법정에서 냄새나고 험한 발을 보여주기 부끄러웠던지 그는 쭈뼛거렸지만 곧 낡은 작업화 끈을 풀고 구멍난 양말을 벗었다. 증인이 피고인의 발을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법대 쪽으로 와서 재판부에도 보여주세요. 피고인의 양발 엄지발가락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었다. 증인에게 다시 물었다. 증인, 이 상태가 무지외반증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한 전체적 판단이 서지 않아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적어도 무지외반증에 대한 보험회사의 오류를 밝히고 그 피고인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줬다. 신발만 벗어보라고 하면 될 것을. 몇 년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그 누구도 신발 한번 벗어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비난은 언제 들어도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 간첩 조작 등 시국 사건에서 고문당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도 재판부가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글을 읽고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이 글은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픈 회초리였다. 8명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얀색 옷을 입은 4명의 패스 횟수를 세라고 하는 실험이 있다. 사람들이 패스 횟수를 열심히 세고 있는 사이 사람들 사이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지나간다. 놀랍게도 상당수 사람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다. 유명한 부주의맹 실험이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부주의맹이나 확증 편향은 전문가조차 피해가기 어려운 인지적 오류 현상이다. 그러나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고 하지 않은 재판은 부주의맹이나 확증 편향과 다르다. 이는 의도된 눈감기다. 보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취할 수 없는 행동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혹한 고문이 있었다고 농구공을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대하고 시커먼 고릴라가 한참 동안 서 있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고문하지 않았다는 서류와 고문당한 종아리를 모두 두고도 바짓가랑이는 걷어보지 않고 종이만 본 것이다. 보험사기 피고인의 신발은 내게 바짓가랑이었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고 한 적도 없이 판결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늘 후배들의 몫이었다. 지금도 누군가의 후배인 우리는 사법부를 대표해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 사법살인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은 나를 포함한 모든 후배 법관에겐 언제나 다름없다. 재판을 하는 이상 나 역시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내 죄를 대속해야 할 후배 법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판사로 있는 동안 가급적 죄의 크기가 작기만을, 기회가 된다면 그 죄를 직접 사죄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순간이
벌써 찾아와 버렸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상황보다 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큰 사달이 나고 말았다. 이 글을 쓸 무렵 대한민국 판사는 모두 아팠다.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가끔 큰일이 생겨 여러 사람이 아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예외 없이 고통스러워한 적은 없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이유로 우리는 심하게 앓았다. 이처럼 극심한 통증 역시 처음 겪는 일이었다. 허탈함과 지독한 부끄러움에 모두 심하게 오한이 들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붉은 것을 붉다 하지 못하고 검붉다거나 불구스름하다거나 심지어 희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꽃들도 호각 소리에 맞춰 일제히 피고 졌고 모두 함께 발맞춰 가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믿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땐 나도 스물이었다. 당시 내가 다녔던 법대 건물은 우골탑이라고 불렸다. 시골 부모들이 소 팔고 논 팔아 붙인 돈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뜻이었다. 우골탑을 세운 어른들은 우리를 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라고,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 대학 보내놨더니 대모나 하고 지랄들이라고 손가락질 해댔다. 순진에 빠졌다고도 했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고도 했다. 누군 욕하고 누군 데모했다. 누군가 셔터문을 내리는 동안 누군가 끌려갔다. 한 학생이 구속될 때 한 학생은 사법시험 준비를 했다. 몇몇 학생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1987년이었다. 2017년 겨울 1987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나는 차마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다. 지독한 개인주의자가 겪어내기에 그의 봄은 너무도 혹독했다. 1987년은 내 모든 울분과 비겁함, 무책임함과 비열함을 가슴 깊숙이 봉인해둔 시절이었다. 나를 포함해 그의 대학에 입학한 모든 이에겐 참으로 원망스러운 때이기도 했다. 대학의 낭만과 자유는 엄혹한 시절의 준엄한 요구에 눌려버렸다. 우리를 짓눌렀던 그 시절은 지금까지도 내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는 큰 빚을 졌다. 30년 동안 계속 갚아오고 있지만 친구들이 끌려갈 때 비척거리며 우골탑으로 발길을 돌리던 내 그 비루한 양심의 가책에는 처음부터 변재기가 없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채무를 완납했노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지 못한다. 빚을 다 갚을 동안 내게 1987년은 지나지 않은 과거다. 사법농단을 증언하는 젊은 법관의 눈물을 TV로 봤다. 30년 가까이 묻어둔 아주 오래된 부끄러움이 되살아났다. 나는 왜 지금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리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헛된 욕망을 품지 않았고 성실히 살았고 분에 넘치는 더 높고 좋은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돌이켜보면 내 삶은 서울 유학만으로도 판사직만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꽃길이었다. 나는 꽃길에서 벗어나 황량한 벌판에 다시 설까 두려웠다.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행동해야 할 때 발길을 돌렸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지만 사법시험 준비와 재판으로 너무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 젊은 법관의 눈물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1987년에 적어도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저항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대신 사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어쩌면 지금의 오욕은 더 빨리 막을 수도 있었다. 자귀는 나쁘지만 부작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의 무관심과
태만과 의도적 묵인이 이 상황을 만들었음을, 너덜너덜한 바짓가랑이를 끝내 외면케 했음을 우린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사법농단을 야기했다는 동료 법관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행동이 나빴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악행도 처음엔 다 선의고 끝까지 선의일 수 있다. 30년 전에 그들도 그렇게 말했다. 선의라고, 좋은 취지라고, 국가를 폭도들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법관들이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냈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 조직의 논리를 내세워 그들이 순진하다고 욕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사태를 수습하자는 또 다른 목소리 역시 함부로 폄훼해선 안 된다. 누군가의 순수함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배를 띄웠다면 고려한 반대편은 경량 속에서 배의 균형을 잡는다. 배가 침몰하는 데 왼쪽 구멍, 오른쪽 구멍을 가리지 않듯 위아래 균열도 의미 없다. 우리는 사법부가, 아니 판사 한 명 한 명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압력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오로지 법과 정의와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같은데 그곳에 이르는 수많은 예움길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같은 목표를 위해 오직 직선의 한 길로만 가야 한다는 생각은 단일 대우로 발맞춰 걸어야 한다는 생각만큼이나 위험하다. 때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독자적 예산 편성권이 없는 법원이 잘못된 사법 시스템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기에 벌어진 사태임에도 본질적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 근처에도 못 가보고 열심히 재판만 해온 대다수 판사가 왜 하나같이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나는 차마 이런 일까지 벌어지리라곤 짐작하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문제가 쌓이면 언젠가 사달이 나리라 예상했었다. 변두리 시골 판사인 내가 알 정도였다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판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목소리를 억누르고 단일 대우로 걷게 해서는 안 되었다. 보도마다 줄지어서 같은 날 핀 꽃은 기이하게 보인다. 꽃은 시도 때도 없이 산천에 흐드러져야 한다. 같은 꽃만 요령 있게 피워서도 안 된다. 다양성이 참된 민주주의 토양이듯 법원도 다르지 않다. 아니, 법원이기에 꽃은 더욱더 혼자 제각각 피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관이 같은 생각으로 단일 대우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불온하고 끔찍한 환상이다. 나는 사법부 전체에 대해 말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내가 직접 보고 겪은 내 동료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려운 판단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를 지켜준 큰 힘이었다. 사제의 근무 성적을 평정하고 사제를 보기 좋게 줄 세운다고 구원이 뒤따라오진 않는다. 거점 법관을 두고 동향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평판이라는 자기 암시와 자기 검열의 기재를 심고 연임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겁박하지 않더라도 좋은 보직과 승진이라는 당근이 없어도 우리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자신한다. 서로를 향한 날선 칼은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그 칼은 다수의 횡포와 불의 불법, 혐오와 편견, 협잡에 겨눠야 한다. 조사하고 기록하는 건 우리 몫이지만 비판과 눈물은 우리 몫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선의였다고. 당신이라면 달리 행동할 수 있었겠냐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나서도 안 된다. 참된 사제라면 신 앞의 머리 조아릴 뿐이다.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는 붙잡고
항변이라도 할 수 있지만 뺨을 때리는 눈보라는 잡을 수조차 없다. 묵묵히 맞아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의연하게 홀로 길 떠난 사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몇몇 이의 이야기를 옮긴다. 칠흑 같은 새벽이었다. 큰 전쟁이 터졌다. 삽시간에 적군이 밀려들었다. 미처 적군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14살 아이도 있었다. 어느 날 동네 관공서 앞을 지나던 그 아이를 적군이 불러세워 이것저것 묻더니 야, 너 똑똑하구나. 매일 여기 와서 심부름해라. 라고 말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적군이 시키는 대로 허드렛 일을 했다. 하루는 적군이 묻는 몇몇 사람의 집도 가르쳐줬다. 적군은 아이가 가르쳐준 집을 찾아가 사람들을 죽였다. 오래지 않아 전열을 정비한 우군이 아이가 있던 지역을 되찾았다. 정부는 적군 치하에서 부역한 자들을 발본 세관해 엄벌하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적군이 입성하자 그들 내무서에서 근무하며 재반 사무를 조력하고 그들에게 피해자의 가옥을 안내해 동인을 살해케 한 것이다. 법에 의하면 아이의 행동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당시 그 나라 정부는 사조직을 동원해 정부의 비협조적인 판사의 집을 습격하는 등 테러를 자행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견인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적을 사용시키도록 재판을 종용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수원과 대전으로 수도를 옮겨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가로열고 부역자 처벌법 가로 닫고 특별조치령을 공포했다. 부역자 처벌법은 살인, 방화, 강간, 중요시설 파괴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절도, 강도, 이적행위 가로 열고 정보 제공이나 안내 등 가로 닫고 무기나 식량 제공 행위나 이에 가담한 자들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인사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들 몰래 한강을 넘어 부산으로 안전하게 피신했지만 피신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하라는 정부의 선무 방송을 믿었던 데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서울에 머물며 몇 달 동안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역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9월 서울이 수복된 후 이승만 정부는 부역자 처벌법에 근거해 북한에 부역한 국민을 시급히 재판하도록 했고 검찰은 발빠른 수사와 공소제기로 화답했다. 적극적으로 부역한 사람들은 대부분 월북한 뒤였지만 부역자 처벌법에 따라 많은 사람이 중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앞서 본 14살 아이는 징역을 살지 않았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바로 유병진 판사다. 1947년 10월 11일 도쿄지방재판소 판사 야마구치 요시타다가 사망했다. 사인은 아사였다. 재판관의 수입이 적어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 재판관 결원이 300명에 달하던 때이긴 했으나 굶어 죽을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잘못된 법에 있었다. 전쟁에서 패망한 직후 일본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사람들은 암거래로 쌀을 구입했지만 식량관리법은 이를 금지했다. 야마구치 판사의 일기다. 식량관리법은 악법이다. 그러나 법률인 이상 국민은 절대 이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암거래 따위는 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를 범한 자는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나 식량관리 법화에서 기꺼이 아사할 생각이다.
판검사 중에 몰래 암거래를 하면서도 시치미를 뗀 채 법정에 나오는 자가 있는데 나만은 이처럼 결박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병고를 완전히 잊고 후련해진다. 과거 암울했던 시기마다 법정은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모진 비난의 현장이었다. 50과 60 무렵 시국 사건을 주로 맡았던 중견 부장판사의 말이다. 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배석 판사들에게 의자나 고무신이 법대 위로 날아오더라도 절대 피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당사자들이 민주화를 위해 던진 의자라면 맞아 죽더라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1983년 11월 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보석상 주인 이사도르 로즈먼이 무장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고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로즈먼의 파트타임 정원사였던 34살 흑인 글렌포드도 그중 하나였다. 범행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문을 비롯한 어떤 물증도 없었지만 배심 재판에서 포드에게만 사형이 선고됐다. 배심원 12명 전원은 백인이었다. 2012년 다른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한 검사가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로즈먼 살인사건의 주범은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셋 중 둘이고 포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2014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요 지금. 땀나네요. 2014년 3월 11일 포드는 구속된 지 29년 3개월 5일 만에 석방됐다. 두 달 뒤 포드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를 기소했던 수석검사 마티 스트라우드는 지역신문에 반성문을 기고했다. 그의 일부다. 이제야 나는 33살의 젊은 검사였던 내게 다른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스트라우드는 병석의 포드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포드는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요. 스트라우드는 반성문을 이렇게 끝맺었다. 나는 내가 포드에게 보여준 것보다는 많은 자비가 신의 뜻 안에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하지만 내게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 상황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결론을 요구해도, 시절이 아무리 암담해도, 자신의 실수가 아무리 끔찍해도 그들은 단일 대우에서 벗어나 꿋꿋이 혼자만의 길을 갔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워서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을지언정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길을 떠날 수 없다면 적어도 필경사 바틀비처럼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며 저항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많은 얘기가 쏟아진다.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해질녘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희미한 물체가 내 개인지 늑대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 지금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다. 개를 방치하고 늑대와 개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나 방울 하나 달아놓지 않은 태만과 부주의를 반성해야 한다. 문제를 성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개는 또다시 집을 나가고 정말 늑대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경험 많은 양측일수록 책임이 크다. 법원이 이렇게 될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젊은 법관들이 순진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정무 감각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그들이 가슴 치며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많은 법관이 날아오는 의자를 피하지 않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묵묵히 법대에 앉아 사죄할 때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과한 적 없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 반성이 먼저다. 지금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자 사죄의 시간이다. 사법농단을 증언하며 눈물 흘리는 젊은 법관을 보던 늙은 판사가 중얼거렸다. 앞으로 다신 울지 마십시오. 판사의 눈물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법관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만 울 뿐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나의 죄입니다. 아, 네. 상당히 긴 분량이었는데 무죄의 반증 긴 글 이렇게 잘 읽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박수 한 번만 쳐 주세요. 네.